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90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구자라는 단어를 보게 되네요. 몇 번만 더 하면 이제 100회가 되고, 그럼 하프 모의고사 강의가 클로징 됩니다. 오늘 문제 좀 어땠나요? 좀 어려운 문제가 몇 개 있긴 했어요. 문제 3번, 5번, 7번이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게 어렵다라는 게 무슨 법리적으로 대단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 7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말을 표현을 좀 애매하게 했고, 문제 5번 같은 경우는 판례를 좀 더 꼼꼼히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좋은 문제는 5번이었죠. 문제 3번은 이게 2017년도 서울시 7급 문제이긴 한데 그렇다고 이게 7급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강론 문제는 아니야. 행정입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총론 문제이긴 하는데 3번에 동그라미 1번과 2번 지문 보면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냐 싶은데 그래도 뭐 답 자체는 동그라미 4번을 명백했고 3번에 동그라미 1번과 2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선지도 있구나. 그냥 그러고 넘어가세요.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행정행위 부관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동그라미 1번. 건축 허가를 하면서 기속행위죠. 일정 토지의 기부 체납을 허가 조건으로 하는 부과는 기속행위에 묻힌 부담이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기속행위에 대해서 붙여진 부과는 당연 무효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40년간 사용 허가 기간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기한이죠. 20년간 사용 허가한 경우에 허가 기간, 즉 기한에 대해서 독립하여 추이 소송이 안 되죠. 독립 쟁송 가능성이 인정되는 건 부관 중에서는 부담뿐입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동그라미 3번도 여러분 이게 은근히 좀 헷갈리는 지문이에요. 기부 체납의 부관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지 않는 한 토지 소유자는 그 다음부터 언더라인요. 위 부관으로 인하여. 기부 체납 부관으로 인하여. 여기 언더는 쳤죠? 증여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게 증여계약 취소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얘긴데 부관으로 인하여란 말이 나왔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해당 부관이 선결 문제란 얘기예요. 기부채납 부관 부담이죠.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돼요? 기부채납 부담에 대한 취소 판결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결 문제 법리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1번 동그라미 3번 헷갈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떤 게 헷갈리면 안 되냐면은 기부채납 부관과 그에 대해서 이루어진 사법상 증여 행위는 별개예요. 별개라는 거. 그거랑 다른 내용입니다. 문제 1번 동그라미 3번은 부관으로 인하여라고 물어보고 있잖아. 부관으로 인하여라고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선결 문제 판단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럼 해당 해설 한번 볼까? 좀 창을 열고 있습니다. 1번의 동그라미, 3번에 해당하는 해설 보게 되면요. 부담으로 인하여라는 말은 기부채납의 중요 부분에 착오, 그러니까 부관으로 인하여 기부채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는 말은 부관의 위법성이 선결문제다. 선결문제니까 이때는 기부채납 계약의 취소를 위해서는, 즉 증여계약의 취소를 위해서는 먼저 부관이 취소 판결을 받아야 된다고요.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행위 부관 중에서도 부담은 행정행위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라 뗄 수 있다는 얘기죠. 뗄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별도의 처분입니다.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즉 처분이 두 개입니다. 그 자체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오케이. 2번이요.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공정력, 존속력, 집행력 등이 인정되지 않죠. 이건 행정행위에만 인정되는 효력이고요. 동그라미 2번 민법상 비진의 이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는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표시가 된 대로 효과 발생된단 말이죠. 동그라미 3번 주민등록 전입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도달하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하죠. 동그라미 2번 의료법에 따른 의원 개설 신고에 대해서 신고 필증의 교부. 이거 신고 필증의 교부는 접수증 교부한 거죠. 접수증 교부, 증명서 발급이기 때문에 무엇에 불과합니까? 이거 공증에 불과해. 그래서 신고 필증의 교부라는 거는 확인해주는 의미니까 강학상 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어적인 의미에서 확인.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의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접수증의 교부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면 의원 개설 신고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죠. 그리고 판례가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이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여.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그러니까 신고서 도달되기만 하면 접수증의 교부가 없더라도 신고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 3번이요.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과 2번 묶고 주시고요. 해당 해설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발간한 법령 위반 심사 기준의 내용이란 말이죠. 제가 가볍게 넘어가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대통령령은 시행령이죠.
모법의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게 되면요. 무슨 법 시행령 이렇게 정식의 명칭을 붙여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이렇게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이라고 정식의 명칭을 붙여요. 그런데 모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개별적인 사항을 정하거나 대통령령의 권한 범위 내의 사항을 정하는 경우, 자 일부에다 언더를 쳐볼까? 그러니까 일부에 대해서만 위임을 받았다. 이런 경우는요. 무슨 규정, 무슨 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한편 규정과 령을 또 구별해 볼 수도 있는데 동그라미 2번 보니까 대통령령 중 무슨 규정 이건 뭐 내부적인 사무 처리 규정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법규에 관한 사항, 대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무슨 령은 내부적인 사무 처리 규정은 아니고 대외적으로 적용된다는 얘기니까 작용법규죠. 조직법규라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뭐 대내적이죠. 작용법규란 말은 대외적이고. 3번에 동그라미 2번 관련돼서 해설 보게 되면요. 무슨 땡땡 규정의 대표적인 예로는 공무원 보수 규정. 이거 대내적이잖아. 그리고 땡땡령의 대표적인 예로는 자동차 등록령. 자동차 등록법에 따른 시행령인 건 맞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등록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 위임받은 게 아니라 등록 절차에 대해서만 위임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등록령 이렇게 끝난다고요. 시행령으로 풀네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슨 령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 일부만 위임받은 경우. 그다음에 규정으로 끝나면 뭐다? 내부적인 사무처리 기준의 의미를 이해하시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규정이 내부적인 사무처리 기준이라고 할지라도 시행령의 형태이기 때문에 대외적 구성력은 있습니다. 그다음 동그라미 3번이요.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긴급재정경제명령도 법규명령이죠. 법규명령이긴 한데 법률과 동위의 효력을 가지는 법규 명령이고 이게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다. 그럼 이 헌법소원 대상은 다른 말로 뭐예요? 공권력 행사죠.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동그라미 4번요. 어떤 법률의 말미에 이 법의 시행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했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위임조항 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시행령 위임조항을 두었다면 이것은 위임명령의 일반적인 법령 근거로 작용할 수는 없어요. 위임명령 언더라인. 법규 명령이 그 내용에 따라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나눠지죠. 집행명령은 절차와 형식만 규율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수권도 가능해. 그런데 위임명령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새로운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수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위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의 키워드는 위임명령이란 말이 언더라인 치셔야 돼요. 위임명령의 경우에는 개별적 구체적인 수권이 필요해요. 답은 동그라미 4번을 명확히 했죠. 4번 보겠습니다.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기 가장 어려운 경우. 동그라미 1번 보건의료정책이래요.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 여러분 보건의료정책을 위해서 필요하다.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여러분 뭐요? 여기에 대한 판단이 바로 재량행위죠. 4번의 동그라미 1번이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여러분 뭡니까? 그 의사들이 지금 파업할까봐 문제가 되잖아요. 응급실 의사들이 파업하면 대책이 없죠. 그게 뭐 의사 숫자 늘린다 그러니까 뭐 의사들 웃긴 게 주 80시간 일하기 때문에 과로사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어때요? 과로사 때문에 과로사한다. 힘들단 말이죠.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래. 지금 힘들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너무 그 적은 숫자의 의사가 과도한 업무를 하고 있으면은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게 맞죠. 그런데 또 뭐래? 의사 숫자 늘리진 또 말래. 하여튼 이런 경우 생각해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필요하다고 하면요. 지금 현재 결정리 한번 보세요. 그래서 뭐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업무 개시 명령을 어떻게 한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행정청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러분 의사 숫자 증대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400명 증대한다 그랬는데 의사들이 반발했어. 그때는요. 필요한 이 명령을 안 했죠. 그때 명령 안 한 게 뭐 문재인 정부가 능력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그땐 갑자기 코로나라는 이슈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협조가 필수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400명 증원안이 백지화가 된 거죠.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안 되겠다. 2,000명 증원한다 그러죠. 여기 대해서 지금 또 의사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할지 안 할지는 살펴봐야지 알겠죠. 동그라미 2번이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거부했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 이때 운전면허 취소가 재량행위라고 얘기하게 되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음주 측정 안 하고 버틸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 불면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서 제재를 안 받거나 혹은 면허 정지에 불과할 수도 있어. 그런데 측정에 거부하면요 무조건 면허 취소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라고 기속행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음주 측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동그라미 3번. 감정평가 시험을 실시하면서 어떤 합격 기준? 절대평가일지 상대평가일지 정하는 것은 재량행위다. 동그라미 4번. 건설공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발굴 허가 신청에 대해서 그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허가권자의 결정. 이게 뭐냐면요. 이게 문화재가 발견되게 되면 건설공사가 중단되죠. 그런 경우 생각해 보자고요. 이때 문화재 발굴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 이거는 재량행위란 얘기죠. 보면 실제로 보면은 여기 문화재 발굴 대상 지역이다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문화재청에서요 발굴 절차 진행 안 하는 경우도 있어. 왜 그럴까? 솔직히 말하면 파봐야 별거 나올 게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계속 아파트 공사가 하는데 아파트 공사는 중단시켰단 말이지. 이때 아파트 공사 중단되면 재산적인 피해가 크죠. 발굴할 것인지 말 것인지 빨리 결정해라 이런 식으로 요청한단 말이죠. 그럼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발굴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재량권을 행사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 5번 보겠습니다. 5번이 좀 까다로웠다고요. 다음 중 행정행위 효력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로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기억은요 두 번째 줄에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언더래. 그럼 네 번째 줄에 명백하게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선지를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해서 그 뒤에도 뭐 추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행정관청이 설사 이를 잘못 해석해서 행정처분을 했다고 할지라도 해당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효사유는 아니고 무슨 사유일 것이다? 취소사유일 것이다. 그 니은이요. 그러니까 하자의 중대, 명백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무효사유인데 행정처분의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판별함에 있어서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하고 구체적인 사안의 특수성도 함께 고려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디귿이요.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에요. 국가정보원장과의 사이에 충분히 사전 교감이 있었고 임명권이 국가정보원장에게 내부 위임돼 있었다. 이때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이게 5급 이상 국가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권자입니다. 그런데 의원 면직 처분이 국가정보원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건 주체하자죠? 위법한 건 맞아. 하지만 무슨 사유는 아니다? 무효 사유는 아니고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해당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혹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 취소 사유라는 거로 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누가 한 겁니까? 국가정보원장이 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그리려 특별한 사정이 없이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했다. 여러분 과세처분은 침익처분이죠. 침익처분 중에서도 끝판왕이에요. 침익처분의 경우는 사전통지랑 의견 청취하죠. 사전통지 의견 청취를 반드시 거쳐야 돼. 과세처분에 대한 사전통지가 과세예고통지예요. 과세예고통지다 여러분 사전통지라고 써보세요. 과세예고통지하면은 그리고 의견 청취 절차에 해당하는 게 과세전 적부심사예요. 과세전 적부심사에다가 의견 청취라고 써주시고요. 그럼 일반적인 사전통지나 의견 청취의 누락은 절차 상하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취소사유죠. 그런데 과세처분이라는 건 침익처분의 끝판왕이라니까. 그럼 과세처분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재산권 보장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때는 과세예고 통지랑 과세전 적부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누락하면 당연 무효입니다. 만약에 이때 리를 보자고요. 과세과 예고 통지를 했대. 사는 했다고. 그러니까 불사견에서 사는 했는데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그냥 과세 처분을 해버렸다. 의견 청취 절차를 누락한 거죠. 즉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는 무효인 겁니다. 형해화가 뭡니까? 형태만 남기고 해체시켜버렸다는 얘기죠.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라는 게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납세 의무자가 과세전 적부심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미리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거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했으면 그런 제도 자체를 무시한 거죠. 따라서 하자는 무효사유다.
6번이요. 제재적인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새로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 없이 1년이 경과해서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었다. 그럼 뭐 후속 처분의 가중 사유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당의 정지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이익이 없는 거죠. 동그라미 2번이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가하는 제재 조치는 왜 이렇게 말이 꼬이냐?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이게 많은 이유가 동그라미 2번 첫 번째 선지 보세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가하는 제재 조치 언더라인이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선지 맨 마지막에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행정상 제재 중에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의 경우에만 고의나 과실을 요구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좀 추워가지고 제가 지금 혀가 말리는 것 같아요. 잠깐 스토브 좀 켜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생각해보니까 문제 6번은 좋았어요. 문제 6번 동그라미 3번이 상당히 까다로운 선지였거든요. 제재적인 처분 기준이 불용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거 뭐예요?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죠? 그런데 불용 형식이니까 대외적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외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처분 기준에 따른 제재적인 행정처분. 대외적 구속력은 없지만 해당 불용의 근거에서 처분을 했단 말이죠. 이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너무 섣불리 쉽게 그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6번의 동그라미 3번은 해당 그 코멘트도 한번 볼까요? 보게 되면 제가 적어놨잖아요. 해당 불용이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더라도 당의 불용의 근거에서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너무 쉽게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다음 동그라미 4번이요. 제재적인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 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도 대내적인 구속력은 있죠. 따라서 관할행정청이나 담당 공무원은 이를 준수해야 되는 거죠. 대내적으로 구속력이 있단 말이 준수하라는 얘기죠. 물론 여러분 대내적인 법적 구속력은 아니에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적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내적 구속력은 사실적 구속력의 의미로 이해를 하세요. 여튼간에 위배하게 되면은 담당 공무원은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자, 7번이요. 행정절차법상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교부 송달은 이거 등기우편과 마찬가지입니다. 수령 확인서를 받아야 돼.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 받을 자를 만나지 못했다. 그럼 이해관계자,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 중에서 사리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맞죠? 이거 사무원 등이라고 부르고요. 회사라면 사무원이고 그 다음에 집이면요. 동거인. 뭐 아버지 어머니한테 전달해드려 그러면서 초중 고등학생한테도 송달할 수 있어요. 왜? 사리 분별할 지능이 있거든요. 동그라미 2번이요.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 신문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택일이에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에는 반드시 공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엔드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은 선택 관계가 아니에요.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 신문은 그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지만 인터넷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이요. 송달을 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요. 눈앞에서 안 받는데 절대 안 받겠대.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거부했다는 사실을 수령 확인서에 적은 다음에 수령 확인서에 상대방 사인을 못 받겠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뭐요? 그 사람 눈앞에다가 발밑에 두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진 찰칵 찍으면 돼요. 그럼 증거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유치 송달이라고 불러요. 두고 온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4번이 틀렸거든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이거 이메일 송달 얘기하는 건데 행정청은 송달 받을 자의 동의를 얻어서 송달 받을 전자우편 주소 등을 지정해야 된다? 여러분 송달 받을 전자우표를 지정하는 거는 해당 송달 받을 자지. 이걸 행정청이 어떻게 정해요? 이를테면 행정청이 저한테 전자송달을 하는데 저는 그 한메일, 다음 메일 쓰거든요. 한 20년 쓰다 보니까 못 바꾸겠더라고요. 여기 대해서 행정청이 그러지 말고 구글 메일 써. 그러면서 구글 메일을 지정한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7번 동그라미 4번. 코멘트 보시라고요.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다. 행정청이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를 지정한다는 건 생각할 수 없다. 저는 gmail 주소 계정이 있긴 한데 비밀번호도 기억 안 나요. 계속 보겠습니다. 8번이요.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폭행을 가해서 손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누구를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일단 피해자는 해당 공무원, 이건 고의에 의한 거니까 공무원을 피고로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근데 만약에 국가배상을 청구한다. 그럼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자체죠. 서울시구 소속 공무원이니까 서울시가 서울특별시가 피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3번, 4번은 행정주체가 아니라 행정청이잖아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는 누구라고요? 국가 혹은 지자체라고. 그러니까 답은 동그라미 1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중앙정부 소속 공무원이면요. 그때는 대한민국 국가가 피고가 되죠. 9번 보겠습니다. 항고 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고등학교 졸업이 대학 입학 자격이나 학력 인정으로서 의미밖에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퇴학 처분을 받은 자가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했다. 그럼 대학교 입학 시험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더라도 여전히 퇴학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어요. 그 이유는 동그라미 1번 코멘트 보세요.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도 중요하거든요. 아직도 여러분 사회에서 어느 고등학교 나왔냐, 명문고 나왔냐 이런 거 따지기도 하고요. 꼭 명문고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무원 됐어. 그런데 상급자가 여러분들 고등학교 선배야. 그럼 잘 끌어주고 밀어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는 거는 그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냐, 혹은 고등학교를 실제로 나왔냐 검정고시를 봤냐, 사회생활 할 때 생각 외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경제 사정이 어렵다든지, 그 다음에 건강이 안 좋았다든지, 그래서 뭐 검정고시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고등학교 퇴학 처분 당한 경우에 복학해야 될 거 아니야. 퇴학 처분 취소를 통해서 졸업장을 받아야 될 거란 얘기죠. 동그라미 2번이요. 경원관계에서 허가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이 취소가 되더라도 그 판결의 직접적인 효과로 경원자에 대한 허가 처분이 취소가 되거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로. 여기까지 맞는 말인데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고 경원자에 대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도 있어요. 동그라미 한번 코멘트 보세요. 경원관계인의 사람에 대한 수익적인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 왜 저 사람한테 특허해줬어? 특허 처분 취소송 제기할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송도 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인용 판결을 받게 되면요. 행정청은 재심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는 협의의 소이익,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코멘트 보게 되면요. 이 두 가지 소송은요.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 형태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이요. 구 도시민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이루어졌다. 그럼 다음 단계 넘어갔죠. 그럼 전 단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건 협의의 소이익이 없죠.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행정 처분에서 꼭 단계적 결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치는 행정 처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전 단계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이익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안에서 해당 조합원들은 소송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합 설립 인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돼요. 해당 코멘트 보세요. 이 경우에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한표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청이 직위 해제 상태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새로운 무슨 비위를 저질렀다. 새로운 직위 해제 사유에 기해서 직위 해제 처분을 했다. 그럼 종전의 직위 해제 처분은 철회된 겁니다. 그러면은 종전의 직위 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되는 거예요. 10번이요. 행정소송법상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 인용 판결이죠.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이거 뭡니까? 형성력에 대한 설명이죠. 형성력은 제3자에게도 인정되잖아요. 동그라미 2번.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기속력은 처분청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청에게도 미칩니다. 한표 동그라미 1번과 2번 둘 다 뭐예요, 여러분? 인용 판결을 전제로 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이요. 판결에 의해 취소가 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럼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한자로 바꾸면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는 거죠. 이건 거부처분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 의무. 그리고 여러분, 거부처분 취소 판결은 반복 금지 의무가 아니라 재처분 의무죠. 재처분 의무. 이거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거절제. 거부처분과 절차 위법은 재처분 의무다. 동그라미 4번이요.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주문과 이유 어디까지 미칩니까? 주문까지 미치는 겁니다. 반면에 기속력의 경우에는요.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도 미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선제 언더런 쳐볼까요?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보에 관한 판단. 언더란 침 이게 바로 주문이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보. 이거 이유죠. 기판력은 주문에만 미친다.
기속력은 이유까지 미친다라는데요. 또 해설하고 나다 보니까 또 선지가 까다로웠던 선지가 좀 있네. 24분 넘어갔습니다. 좀 시간이 길어졌던 것 그만큼 설명할 내용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오늘은 여러분 제가 달아놓은 코멘트를 좀 꼼꼼히 한번 살펴보세요. 자, 내일 92대 차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